전 세계의 모든 탐욕과 무슨 오일머니, 김치머니, 와인머니, 각종 머니들, 그리고 블랙머니까지 파티를 벌이는 곳이 바로 미국의 월가, 월스트리트. 이거를 이제 동물로 비유하면은 돼지라고 표현했을 때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에다가 양적 긴축 QT까지 선언하면서 이 돼지를 그러니까 무균실에 가둬버리고 거기다가 러닝머신에 묶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살 좀 빼고 예방주사도 좀 맞고 그렇게 준비를 해라.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면 너만 괴롭다라고 그렇게 손짓 발짓 눈짓 직접 경고도 하고 하여간 최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돼지는 지금껏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막 꽥꽥 비명 지르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빨리 나 좀 다시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유동성 회수,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인데 미국이 한꺼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니까 영국 영란은행도 바로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 1.5%. 이 정도면 지난 브렉시트 사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로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 스위스, 정말 그 궁극의 안전자산의 대명사이자 지난 수세기 동안 냉전 시대고 뭐 좌파 우파 갈등이고 뭐고 다 버텨내면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왔던 그런 나라. 여기 스위스 국립은행 SNB, 스위스 내셔널뱅크가 마이너스 0.75%였던 금리를 한 방에 0.5%포인트 인상해가지고 마이너스 0.25%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산유국이라고 요새 어깨에 좀 뽕 좀 들어가가지고 힘 좀 주고 다니는 중동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만큼은 절대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역시 바로 연준 금리 인상 하루 만에 즉시 금리 올렸고요. 최근에 홍콩이랑 대만도 기준금리를 선제적 인상으로 대처 중이고 유럽중앙은행도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상 실시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나비 효과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정작 시작은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했는데 한국의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CDS 프리미엄 금리가 하루 만에 4bp 상승해가지고 원래 0.49였던 게 0.53으로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CDS 프리미엄 금리는 0.8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0.89가 됐어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 폭락은 그 배경에 우리가 잘 모르는 트리거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간밤에 있잖아요. 일본 단기 국채 금리가 정말 발작에 가까운 급등이 있었는데 일본 국채 5년물 금리가 밤새 242%포인트. 이게 원래는 거의 제로에 붙어있던 게 0.13으로 그렇게 뛰었고 그 다음에 4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03에서 플러스 0.09로 뛰어가지고 하룻밤새 상승률 3100%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거의 랩하듯이 매번 얘기했잖아. 일본이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사실상 마지막 제로금리로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 BOJ까지 긴축 들어가면은 진짜로 전 세계 유동성 수급에 발작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 목, 금 이틀이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역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2.5%, 미국의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고 우리의 한 절반. 거기다가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1.4%.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빅맥 지수 있잖아요. 왜 각국의 빅맥 가격. 일본 빅맥 가격이 맥도날드 본토인 미국보다도 반값 수준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일본만큼은 적어도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쫓기는 신세는 아니라고 그래서 금리 동결을 당초에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바로 하루 전날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0.75%포인트 점프를 시키니까 갑자기 월가에서는 요거는 사전에 우리가 각오를 했다 치고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로 못 버틸 것 같다. 특히 이제 하루 전에 스위스 중앙은행까지 0.5%포인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빅스텝 금리 올렸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역사에서 배운다고 과거 플라자 합의 때도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 이미 미국에서 몇 번 눈치를 줬거든요. 일본에다가 알아서 좀 미리미리 금리도 좀 올리고 엔화 가치도 올리고 그렇게 좀 알아서 기라고 했는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있다가 플라자 합의에서 당한 거죠. 말이 합의지 이거는 거의 금융 리틀보이 쳐맞은 수준인데 그 미리 좀 자기네가 알아서 금리 올리고 엔화 가치도 좀 현실적으로 평가 절상시키고 했으면 그런 일은 안 당했을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일본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회의 둘째 날 결국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로금리의 마지막 녹색지대, 여기 일본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어제 이제 센티먼트가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얘기한 대로 저렇게 일본 단기국채 수익률 정말 막 폭발적으로 정말 폭등하고 외환 시장도 막 요동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새 이제 나스닥도 박살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그 처참한 미국 증시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개장 초에 뭐 패닉셀링, 반대 매매, 그리고 신용 미수, 이거 뭐 외상한 거니까 가리 청산 들어오는 거, 청산가리, 이런 급락이 개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에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했는데 진짜 정말 혼돈이 seriously 예상 밖으로다가 금리 동결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거 발표 나오자마자 우선 미국 나스닥 선물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다시 불붙으면서 화답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삼성전자 6만원 깨진 거는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세 따라갔으면 진짜 골로 갈 뻔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 금리 동결 때문에 솔직히 낙폭 많이 줄였어요. 일단 이번 일본 중앙은행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사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1차적으로는 뭐 서프라이즈다, 의외다, 뭐 스바라시, 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밀어붙일 깡다구가 있었다니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이고, 약간 좀 후문으로는 야 이제 진짜 바이든은 바지 저고리구나, 이 양반 진짜 어떻게 일본까지 저렇게 대놓고 미국과 달러와 바이든까지 만만하게 보는 저런 스탠스를 숨기지조차 않냐, 대놓고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사실 글로벌 전체가 앓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뭐 생활 물가, 임금 상승만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게 결국 이자 비용의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막아줬다는 게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 방화벽을 그대로 이제 치우지 않고 버티면서 이미 뭐 불이 붙은 글로벌 금융시장 자본 조달 비용 상승의 불길을 중간에 막아주는 정말 소방수 역할 제대로 오늘 한 거죠. 물론 이제 일본 엔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그야말로 불을 보듯이 뻔하고 대출 수요도 당분간 이제 크게 늘어나겠죠. 이제는 글로벌 뭐 회사채 시장이든 국채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외환 시장이든 일본에서 저금리 엔화 대출 땡겨가지고 달러, 유로, 위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자금 플로우가 강화될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비싸진 그리고 더 계속 비싸질 것으로 예상돼서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는 달러보다는 엔화를 씀으로써 확실히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화 가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연히 알아서 올라간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동결은 정말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에는 콘크리트 방화벽 정도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의 최근에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02년 이후 한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건 우리 원달러 환율만 봐도 1290원은 솔직히 2002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란 말이죠. 근데 또 반면에 일본하고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달러 대비 엔화랑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각각 14%, 5%가 하락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까지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으면 스텝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중국도 공격받고, 그럼 우리한테까지도 또 그 안 좋은 효과가 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수출 중심의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 보니까 유동성의 어떤 측면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빈자리를 엔화가 메꿔줄 수 있다는 그 신호가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본은 진짜 정말 얄미울 정도로 넘사벽인 게, 얘네들은 무슨 자원부국도 아니고 원자재 수출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가 1%대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비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저성장 국가로 낙인 찍혀서 그렇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걸 뭐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그 5대 종합상사 여기에 역할이 크다고 봐요. 우리 드라마 미생에도 나왔지만 그 종합상사에서 근무하는 상사맨들은 진짜 못 구하는 게 없고, 특히 요즘 같은 공급망 교란 내지는 무역 환경 악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능력이 더 빛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도 이런 때는 오히려 아날로그식의 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배추파동 일어났을 때 정작 마트에는 배추가 없고 도매시장에서는 뭐 배추값이 금값이고 막 이래도 나름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하는 마을 이장님하고 막 쇼 붙여가지고 직접 밭에 가가지고 물건 보고 밭대기로 막 배추 대량으로 공급받아가지고 큰 돈 벌고 막 그랬거든요. 일본 5대 상사가 스미토모, 미쓰비시, 마루베니, 미쓰이, 이토추,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삼성물산, 현대상사, 효성물산, 그리고 옛날에 있던 대우인터내셔널, 여기가 이제 미생의 어떤 그 실제 회사 배경인데, 이런 것들 진짜 일본에서는 상사맨들 중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은 일본 재무성에서 고위 관료로 막 스카우트해서 데려갈 정도로 무역에 진심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작년에 요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지분 5% 이상 대거 매입해가지고 나름 일본 증시에서는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막 하고 조금 시끌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워낙에 나스닥이 뭐 사상 최고치고 막 빅테크 주들이 불을 뿜던 시기여가지고 뭐 글로벌리는 조용히 그냥 잘 넘어갔는데, 찾아보니까 워런 버핏이 작년에 이런 일본 상사들의 주식을 전부 5% 이상 대거 매입한 금액이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일본 5대 상사에다 질렀어요. 그때 저 같은 이 하수들은 아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물 간 일본 종합상사는 왜 찾냐, 일본 경제 성장률 따라서 이미 주가도 땅 파고 들어간 애들인데 아무리 워런 버핏이 뭐 저가 매수 강박증이 있어도 이거는 좀 오바 아닌가, 저 같은 하수들은 막 그랬는데 결국 1년도 안 돼서 그 종합상사들 주가 2배로 뛰었고요. 올 초부터 글로벌 증시 다 툼에 맞을 때 여기만 신고가 갱신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 이유요?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가스 공급 차질 우려, 그리고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이런 최대 수혜주로 일본 5대 상사가 꼽힌 거죠. 뭐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방법이었다. 게다가 워런 버핏이 작년 일본 5대 상사 그 대량 매수할 때 절반은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샀고 절반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채권을 엔화로 발행해가지고 그 조달한 돈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 엔화 채권 일명 그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가 연 1%도 안 돼가지고 이 정도는 뭐 일본 상사들 주식에서 배당받은 돈으로 주고도 남는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까지 또 동결했으니까 워런 버핏은 지금 얼마나 신나겠어. 또 이런 종합상사들은 워낙에 진짜 무슨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원자재 거래를 해왔던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붐이 언제 왔다가 언제 꺼지는지,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비정상적인 사이클에서도 어딜 가면 어떻게 뭐 좋은 그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상품 선물 해지 포지션도 거의 다 꿰고 있으니까 워런 버핏이 보기에는 레버리지를 리스크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일본 종합 상사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서운한 거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K 상사 주식은 단 한 개도 한 주도 사지 않았다는 것. 런하 반갑습니다.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이게 희소식일지 아니면 또 약간 방황을 할 모멘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6월 20일에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작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라서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바로 6월 19일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일입니다. 6월 그 준 더하기 19th 19일 해가지고 준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6월 20일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 된 거죠. 이게 원래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이제 선언했는데 텍사스주에서는 노예 해방 사실을 흑인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그러다가 2년 뒤에 1865년에 연합군하고 맞서고 있던 텍사스주가 항복하면서 마지막으로 6월 19일에 이제 노예 해방령이 미국에서 선포가 된 거고 이날을 기린다.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어느 날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은 미국의 뭐 수도인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뉴욕부터 미국 그 동북부까지 흑인들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여러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을 했으면 이게 국경일로까지는 지정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날인데, 아무튼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열심히 정치적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쓸 것으로, 또 생색도 내겠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날이 이제 국경일로 지정도 됐고 여러분을 훌륭하게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도 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히 이제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하고 유색인종의 결속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절대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의 적을 또 강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인플레이션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아보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결국 미국 물가는 대부분이 유가의 그 서플라이 사이드, 즉 공급 측면에서 온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월가도 니네 알아서 협조해라. 니네 FICC 그 파생 거래할 때 오일에 대해서만큼은 스페큘레이션 같은 건 웬만하면 치지 마라. 그러다 진짜 안주머니까지 다 털린다.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죠. 일단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미국 주택 지표 중에서 신규 주택, 기존 주택 매매 둘 다 공개가 되는데,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2배 올라가지고 여기도 이제 부동산 시장도 다시 연체율 이런 거 좀 챙겨봐야 할 때가 오는 것 같고, 지난주에 그 마이클 버리 얘기했죠.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고 미국의 외과 의사이자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모기지 신용 부도 수합 상품에 베팅해가지고 대박을 냈던 바로 그 마이클 버리가 요즘 모기지 채권 입찰에서 바이어, 그러니까 매수자가 자취를 감췄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혹시 또 이 사람 뭔가 냄새를 맡은 게 아닌가, 이런 후문도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뉴욕의 한 오피스 빌딩 시행사가 또 부도가 났는데 이 여파가 우리나라 한테까지 왔어요. 여기 가장 많이 투자했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뉴마을금고, 여기 비롯해가지고 6개 금융기관이 총 3천억대 EOD라고 하는 기한 이익 상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 날라갔다고요. 삼각당했다고. 근데 국내 금융기관들, 여기다 뭐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까지 언제부턴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끝물인지 이번에 부도난 여기는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를 해 있다고 그래요. 타임스퀘어 같은 유명 건물 인근이어가지고 단순히 뭐 입지만 갖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비우량 상업용 부동산에, 그것도 위험이 높은 후순위 대출을 내줬다고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혹시라도 이번에 해외 부동산발 쓰나미가 닥칠지 모른다고. 특히 지난 2018년도 연준이 그 이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뭐 주식, 채권 이런 전통 자산 가치가 전부 조정 들어가고 시장이 워낙 먹을 게 없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투자 수익률 때문에 연기금, 뭐 보험사, 운용사 이런 기관들이 대체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렸었거든요. 그 중에서 당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이쪽인데, 아니 근데 당장 우리나라 명동 압구정 한복판에도 지금 공실이 넘쳐나는데 뉴욕 중심 가라는 것만 믿고 그야말로 철저한 듀딜리전스 없이 투자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또 붕괴된다고 막 겁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는데, 저보고 자꾸 뭐 비관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비관론자면 그런 사람들은 뭐 종말론자게요? 하여튼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부동산 시장 진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번에 제대로 꺾인다, 뭐 이번에 금리 인상 시작되면서 같이 폭망한다, 저주를 막 퍼붓는 사람들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뭐 코인 터지고 주식시장 터지고 채권시장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터지는 거다 이러는데, 좋아요. 뭐 굳이 리스크 등급으로 따지면 그 순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은 진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이 부동산 터지려면은 지금 같은 모든 자산 버블의 붕괴가 한 3년은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게, 하다못해 미국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올해 저렇게 막 빅스텝이니 축지법이니 막 기준금리 3%까지 연말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계획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당시에 이제 코인 먼저 꼬꾸라졌고
그 다음에 증시 폭락하면서 코스피 1400 가고 삼성전자 4만 원대까지 내리 꽂았을 때, 야,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진짜 부동산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을 찰나에 바로 한국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양적 완화 개시하니까 증시부터 바로 V자 반등 나오면서 회복하고, 부동산에는 악영향은커녕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해가지고 더 쭉쭉 컸죠.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미국 증시 휴장이라서 우리는 이제 한 주의 그 첫날 월요일부터 나침반 없는 항해를 준비해야 되고, 당장 오늘 밤 하고 주말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롯해가지고 연준 임원들의 또 연설이 쭉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번 주 FOMC에서 니네 왜 그랬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막 이런 원망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람들 다 그런 거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금리 올리고 나니까 금융시장 이 모양인데 당장 니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책임감을 느끼냐,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연설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넘어가면은 주택지표 앞에 얘기했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월분 나오면은 보나마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정황이 또 나오는데, 그럼 연준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또 시장 반응 보다가 6월 마지막 주 되면은 미국 GDP하고 PC 인플레이션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연준 금리 인상 또 0.75%포인트냐, 이거 가능성은 몇 %냐, 이거 따지다가 바로 달력 넘어가서 7월. 그럼 바로 7월 시작하자마자 7월 4일이 독립기념일 연휴여가지고 또 이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줄라이 폴스 그 독립기념일 연휴 때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몇 명이었고, 근데 뭐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행기 티켓값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포기하거나 씀씀이가 줄었다, 뭐 이런 뉴스 보면서 또 월가는 막 연준 은근히 압박하고 서로 막 그 눈치 게임 하면서 시장 널뛰기 하는 것도 우리가 견디고, 그리고 바로 7월 7일에는 우리나라 7월 7석이어서 뭐 먹는 날이 아니라 그날 미국에서는 6월 FOMC 의사록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때 제임스 블라드가 1% 금리 인상 주장했는데 겨우 말려가지고 0.75%포인트로 합의 본 거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야, 제임스 블라드는 뭐 나스닥 인버스 산 놈이냐, 뭐 풋옵션 성애자냐 뭐냐, 또 우리끼리 막 또 떠들다가 바로 다음날 7월 8일 금요일 되면은 고용지표 나오죠. 여기서 고용 부진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 고용지표 호조면 연준이 더 의기양양하게 긴축 스텝 밟는다고 또 시끄럽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주 13일에는 또 6월 CPI 나오고, 이때 5월보다 더 올랐으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7월 FOMC 1% 금리 인상 가능성 또 꿈틀거리겠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바로 7월 FOMC입니다. 27일 날. 그럼 뭐 이번처럼 또 당일날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하고 상승하다가 바로 다음날 고꾸라지는 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또 경계감이 또 이빠이고, 그러고 나면 또 곧바로 그 주 금요일 29일에 PC 인플레이션 또 나와. 그래서 또 8월 넘어가면 또 이렇고 이지랄을 9월 20일 FOMC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료 무료, 구독료 무료, 대인, 소인, 연소자 15세 미만 다 무료.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마침내 삼성전자 6만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총 2억 2,200만 주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았고, 기관은 1억 1,000만 주 정도를 매도했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 개인이, 그러니까 한 3억 2,200만 주 정도를 진짜 어디서 그렇게 돈이 계속 나오는지, 아무튼 주린이 분들이 정말 고사리 손으로 이걸 1년 내내 다 받아내다가 지금 금리 인상에 뭐에 뭐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이전 같지 않고 또 딴 데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전처럼 매물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지 결국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200만 원 후반대, 300만 원 조금 밑에 정도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거의 이제 저점과 근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그 외국인들 평단이 한 200만 원 초반대, 높아봤자 250만 원은 절대 안 넘으니까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은 한 5만 원 조금 미치죠. 그럼에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삼성전자 면전에 그것도 웃는 낯에 침뱉었던 모간 스탠리가 오늘자 포커스 리스트, 그러니까 추천 종목에다가 삼성전자를 떡하니 또 올려놨어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모간 스탠리 포커스 리스트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 보면은요. S-오일 목표가는 14만원, KT 목표가 44,000원, 신세계 목표가 40만원, 한전 목표가 29,000원, 신한지주 목표가 52,000원, LNF 목표가 39만원, BGF 리테일 목표가 22만원. 이 정도 보면 이제 코스피가 완전히 나락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음에 JP모간은 요즘 삼성전자랑 그 동반 추락 중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내렸고, 여기다 오늘 또 다른 외국계 의견은 HSBC에서 하이브 목표가를 16만원으로 기존에 36만원에서 거의 반 토막 넘게 심하게 후려쳐 버렸습니다. 근데 뭐 하이브는 더 이상 뭐 제가 시비 터는 얘기는 하지 않고 참겠습니다. 당장 저희 집 바로 옆에 하이브 사옥인데 뭐 이웃 사촌은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한 동네에서 다 잘 돼야 좋죠. 그래야 당장 뭐 동네 분위기도 좀 밝고 그래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소방차 해체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아빠인 것처럼 막 목소리 되게 굵게 해가지고 전화해서 막 협박하고, 나 대전에 무슨 나이트 사장인데 막 소방차 해체시키면 니네 죽을 줄 알라고 막 장난 전화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또 중2 때 제가 데비 깁슨 완전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했고 막 방에 막 사진 도배해 놨었는데 갑자기 그 데비 깁슨이 자기 어떤 뭐 성인식 겸해가지고 플레이보이지의 반나체로 나간다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야 이거 국제우편으로 플레이보이 본사에다가 내가 혈서 써가지고 편지 보낸다고, 애들이랑 막 그 주소 알아내려고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모 아들 그 사촌형 군복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 한국에 저기 뭐 특공대인데 데비 깁슨 니네 그 플레이보이 출연시키면 니네 내가 잡으러 간다고 막 그 협박 편지 쓰려고. 그랬던 저의 흑역사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 하니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